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김도희입니다. 매주 월요일 생생법률쇼에서는 정치 이슈를 짚어보고 분석하는 시간 함께 하는데요. 최요한 시사평론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사평론가 최요한입니다. 야, 벌써 이제 이 조기 대선 네.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날이 정말 오네요. 오네요. 근데 그 사이에 정말 너무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평론가님은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12월 3일 비상계엄 친위 쿠데타가 발생하고 나서 그 이후에 무지무지하게 많은 우린 역사적 격변을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대로 통과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6월 3일까지 지금까지 이제 오게 된 것이죠. 대선까지 6개월, 7개월 걸렸네요. 그런데 이 와중에 이거를 한두 마디로 정리하기는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생각해봤습니다. 이제 내일 대선이고 오늘 그야말로 마지막으로 총정리하는 차원에서 방송을 하는 건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어떤 말씀을 드릴까? 우리는 여전히 역사적 격변 한가운데를 통과하고 있다. 이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평론가님 너무 이 시작부터 갑자기 오늘을 따라 평소 같지 않게 굉장히 무게를 잡으시니까 아니, 제가 지금 놀라고 있어요. 역사의 무게가 너무 무거웠던 거예요. 네. 소화도 잘 안 되고 잠도 잘 안 오는데 네. 시청자 여러분께 방송을 제대로 해야 되겠고 네. 이 무게감이 어마어마한데 내일 하루 지나고 나면은 네. 조금 그것이 좀 걷어질까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따라 저도 이제 좀 이 책임감을 같이 함께 갖고 방송을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내용들은 질문으로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도 해드리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첫 코너는 생생코멘트입니다. 생생코멘트는 각 분야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인물들과 이슈를 주제로 그 말을 하게 된 배경과 의미를 다양하게 풀어내는 코너인데요. 정치권에서는 어떤 인상적인 코멘트가 나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생생코멘트. 누구의 어떤 말인지 함께 보시죠. 김문수에게 힘 몰아달라. 실루엣이 좀 익숙한 분인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을 사흘 앞둔 지난달 31일 엊그제였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에게 표를 몰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동호 전 여의도 연구원 상근 부원장이 이 전광훈 목사 주도로 열린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운동본부 서울 광화문 집회에서 이제 대독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호소문부터 먼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호소문. 자유를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겨울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탄핵 반대를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혼신을 다해 주신 국민 여러분, 청년 여러분, 여러분도 아시고 느끼시겠지만 지금 이 나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나라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오는 6월 3일 반드시 투표장에 가셔서 김문수 후보에게 힘을 몰아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네. 대독을 한 건데 이 호소문 어떻게 들으셨나요? 영상이 짧으니까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찾아봤는데요.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이 나라 정상화하기 위해서 오늘 6월 3일 반드시 투표장에 가서 김문수 후보에게 힘을 몰아주기로 호소드린다. 김문수 후보에게 투표하면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이 나라의 자유와 미래를 지킬 수 있다. 지금 기회를 놓치면 너무 많은 시간과 희생을 치러야 하고 또 자유민주주의와 정상 국가 회복이 불가능할런지도 모른다. 뭐 대략적인 핵심이 이겁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이렇게 메시지를 내고 나면 SNS에 올리는데 제가 들어올 때까지 확인해 본 결과 SNS는 올리지 않았어요. 개인적으로는 올리지 않았고요. 조만간 올라갈 것 같은데 지난 17일 국민의힘을 탈당할 때도 SNS 메시지를 통해서 김문수 후보 지지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호소한 바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러한 정치 행위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표 떨어지는 일이거든요. 국민들은 지금 이 선거가 왜 시작됐는지, 그리고 이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김문수 후보가 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하게 됐는지 이 과정을 마치 영화 보듯이 드라마틱한 이 과정을 다 겪었습니다. 근데 이 중심인물, 이 선거가 있게 되는 조기 대선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고요. 전 대통령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상황에서 김문수를 지지해달라라고 하면 국민들이 그걸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건데. 가만히 있어 좀 달라. 네, 가만히 있어 달라. 네. 그리고 심지어는 친한계 송파 위원장, 네네. 김근식 위원장 같은 경우는 재판부한테 제발 좀 다시 구속시켜달라까지 이야기가 났어요. 아, 다시 구속을 시켜달라. 네. 이렇게 감옥에 가 있으면 아무 얘기 못 하니까. 네, 다시 구속시켜달라고까지 얘기했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호영 의원 얘기가 맞아요. 아직도 자신에게 지지자가 많은 줄 안다. 많은 줄 착각하고 있다. 라고 얘기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착각이 이런 메시지에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민의힘 쪽에서는 약간 화들짝 놀라는 느낌이 좀 들었던 게 이 잘못된 과거와 우리는 이미 절연했다.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가리켜서 이제 닥쳐올 위협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지금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과는 계속 이제 이 선을 긋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고 지금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꾸 이러한 메시지를 남기는 게 별로 반갑지 않은 그런 태도를 정말 고스란히 다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자연인 신분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당 입장을 분명히 했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의 당을 탈당했다라는 거거든요. 네. 우리 당과 관계없어예요. 이제는. 예, 이제는 관계없어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맞죠. 논리적으로야 윤석열 대통령이 1호 당원이었는데 탈당해가지고 당이랑 관계가 없는 건 맞는데 세상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네. 없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가 없어야, 관계가 없는 전혀 다른 정당이어야 이번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명분이 됩니다. 명분이 되는데 만약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가 있으면은 국민의힘은 원래대로 규칙 사유가 있는 정당에서 후보를 내지 못하기 때문에 강서구청장 후보를 안 냈잖아요. 그때. 근데 이번에 후보 냈지 않습니까? 규칙 사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탈당을 했으니까 관계가 없다. 논리적은 맞지만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요번에 지금 드러나고 있는 여러 가지 소위 해서 정광훈 목사를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국민의힘 의원들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고 이를 통해서 발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경강부회고 장동혁 의원의 소망일 뿐입니다.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윤 전 대통령 이슈 나오자마자 김용태 비대위원장 즉각적인 입장을 냈었고 또 김문수 후보도 계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사과한다고 하면서 이 윤 전 대통령의 이 호소 지지에 대해서 우리 당도 아니고 이미 탈당했다 이렇게 좀 선을 그었는데 이게 이제 좀 예전보다는 좀 예전에는 좀 미적지근하게 좀 뭔가 이제 좀 그 대응을 안 하다가 이번에는 굉장히 좀 신속하고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 같거든요. 지금 당에서 네. 국민의힘 당에서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그러니까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서 탄핵 반대 당론 채택했던 걸 바꾸자, 무효하자. 그 당시에 당론을 그렇게 채택했던 것도 무효화돼야 무효해야 된다. 된다라고 이야기했더니 지금 김문수 선대위의 윤상현 공동선대위원장이 여기에 대해서 반발을 했어요. 그래서 하루 앞두고 오늘 이제 당에서 또 내용이 있다라고 보도가 계속 쏟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탄핵 반대 당론 채택했던 걸 무효화하자라고 비대위원장이 얘기했지만 아니다. 그건 우리 당의 뿌리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
이게 일치가 안 되고 있는 것이죠. 아니면은 실제 그 내용이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역할을 나눠서 여기는 조금 중도층을 좀 표심을 잡는 역할을 하고 아니면 여기는 우리 좀 보수 이제 그 지지층을 좀 결집시켜야 된다 이렇게 역할을 나누는 걸까요? 아니면 내홍을 진짜 굉장히 많이 나간 거고요. 네네 굉장히 많이 아닌가요? 나간 거고. 네네. 왜냐하면 선거 때는 네. 아무리 이견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의 메시지, 하나의 단일 대오로 나서야 돼요. 네. 그래야 유권자들한테 신임을 얻고 우리는 이렇게 똘똘 뭉쳐서 단결해서 나가니 유권자 여러분께서 우리를 찍어주십시오. 이거거든요. 그러면 지지자들과 지지자들끼리의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선거라는 건 지지자들끼리 패싸움이거든요. 더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 게 이기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 내부에서 싸우는 것이 밖으로 보인 거지. 그리고 또 안에서는 실제로 그런 내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거는 무엇이냐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선거 하루 앞두고 중도층에 대해서 어필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과거 탄핵 당론 반대했던 것이 워낙 이게 상처가 크다 보니까 이것을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는데 당에 반발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연극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안에서 갈등이 있는 겁니다. 네. 그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이러한 이제 윤 전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오자 김문수와 윤석열은 한 몸이라면서 이제 또 이제 공격의 메시지를 좀 또 내세웠는데요. 예. 뭐 결국에는 이게 아무리 뭐 탈당했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같은 그 한 통이다, 한 몸이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장 탈당이라고 얘기하죠. 네. 그러면서 김문수를 찍으면 윤석열이 온다. 뭐 이런 식의 메시지를 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 선거의 성격을 두고 국민의힘을 제외한 나머지 야당들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내란 종식이라는 것이고 네. 현재 인식은 아직도 내란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그거를 완성시키는 것은 6월 3일 날 국민의힘을 찍지 않는 것. 그래서 김문수를 찍으면 윤석열 오기 때문에 지금 조승래 의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네요.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 결국에는 후계자고 대리인이다. 상황 정치를 할 것이다라고들 얘기하거든요. 뒤에서 예, 다. 그런 것에 대한 공포심이 굉장히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민주당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야당들 내지 일부 국민들도 그런 공포심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국민의힘에서 우리는 절연했어요라고 얘기하는 이 메시지가 잘 먹혀들지 않는 겁니다. 근데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뭐 좀 조용히 해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구속을 다시 시켜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예. 반가워하지 않는데도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렇게 자꾸 메시지를 내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기의 메시지를 계속 내어서 지지층을 결속시켜야 자기한테 안전하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선거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더라도 그건 모르죠. 그건 모르지만 예, 선거에 도움되지 않는 건 명확한데 그거와 상관없이 자기가 메시지를 내므로써 자기가 지지층을 결속시키고 그 결속된 지지층으로 인해서 자기가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라고 저는 추정할 뿐입니다. 그런데 네네. 이 메시지를 내는 데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메시지를 낼 때 발표가 되는 데가 어딥니까? 여긴 정광훈 목사 편밖에 없어요. 손현보 목사 편도 안 돼요.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네. 지금 소위 얘기해서 아스팔트 우파 쪽에서 갈라졌거든요. 한쪽은 손현보, 한쪽은 정광훈. 네, 그렇게 또 그 안에서도 개파가 받아들이는 갈려가지고. 쪽은 네. 정광훈밖에 안 돼요. 손현보 측도 윤석열과 손을 잡지 않겠다라고 한 상황이에요. 물론 개개인별로는 전환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윤석열 찾아가 사진 찍도 하지만 공식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정광훈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지금 어떤 발언을 해도 큰 영향력이 없지만 여전히 이 대한민국에는요, 이거 좀 충격적인 이야기인데 민주공화 정보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왕정, 대통령이 왕이고 왕 밑에서 살면 그냥 뭐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저는 적어도 20% 이상 된다고 봐요. 거기에다가 야당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들 같이 뭉치니까 한 35%까지 간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과거의 왕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메시지를 내는 겁니다. 얼마나 자연스럽습니까? 그쪽에서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죠. 자신의 메시지를 계속 수용해 줄 수 있는 곳에서 계속해서 영향력을 예. 좀 끼치고 싶다. 이런 분석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생생 코멘트 만나보시죠. 대한민국에 학력 계급 있나?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자신의 부인 설랑연 씨가 고졸이란 사실을 언급한 뒤에 대한민국에 학력이라는 계급이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걸 철폐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유시민 작가가 고졸 노동자 출신인 이 설랑연 씨를 두고 대통령 후보 배우자 자리는 설 씨 인생에서 갈 수 없는 자리라는 취지로 이제 비하성 발언을 했던 부분, 이 부분을 좀 겨냥해서 연일 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먼저 지금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유시민 작가의 발언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그 자기 남편이 감옥 들락날락 하면서 그 뒷바라지 하러 다니고 뭐 구속자 가족으로서 투쟁하고 이렇게 험하게 살다가 국회의원 사모님이 됐죠. 남편을 더욱 우러러보겠죠. 경기도지사 사모님이 됐어요. 더더욱 우러러보겠죠. 그런데 이제 대통령 후보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에 대해서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원래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자리에 온 거예요. 이 유력한 정당의 대통령 후보 배우자라는 자리가 이 설란영 씨의 인생에서는 거기 갈 수 없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발이 공중에 떠 있어요. 일단 평론가님 어떻게 들으셨는지부터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평가하기 전에 네. 저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좀 아셔야 돼요. 맞아요. 그 전의 배경이나 맥락에서 저 이야기가 어떻게 맞아요. 나왔는지. 그러니까 방금 설란영 씨가 김문수 지금 후보가 예전에 70년대 노동운동을 할 때 옥바라지 했다라는 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옥바라지를 누구랑 같이 했냐면 유시민 작가랑 같이 했어요. 같이. 그러니까 워낙 사이가 이렇게 깊은 관계입니다. 오래전부터 깊은 관계고. 서로도 잘 아는 알다 뿐입니까? 너무너무 잘 아는 사이고. 관계고. 그러기 때문에 유시민 작가가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파악하니까. 그런데 유시민 작가가 사과를 했어요. 왜냐하면 저 뒤쪽에 나오진 않았지만 제정신이 아니라든지 뭐 발이 공중에 떠 있다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부적절한 표현을 통해서 표현했기 때문에 유시민 작가의 표현이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라는 뜻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건 과한 표현이다. 사과드린다고 사과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언론에서 상당히 지금 유시민 작가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제대로 된 사과가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목소리도 제대로 있고요. 된 사과는 무릎 꿇고 어떻게 절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으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유시민 작가의 저런 이야기는 굉장히 거친 표현이고 여성주의자들이라든지 이렇게 봤을 때는 굉장히 기분 나쁠 만한 표현 맞습니다. 그리고 좀 낡은 생각, 고루한 생각이라는 게 맞아요. 유시민 작가가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어요. 근데 전후 맥락을 보면은 이것이 유시민 작가가 설란영을 비하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러니까 자신이 설란영의 김문수 후보의 부인으로 입장으로 빙의해서 뭐 내재적 접근법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근데 사실 좀 그거 역시 비판받는 것이죠. 변명하다 보면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약간 인정을 좀 안 하려고 하는 뉘앙스로 읽히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유시민 작가 이야기로는 내가 설란영으로 빙의해서 그 입장이면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라고 이해했다. 이 표현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적절한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부적절하다. 그래서 유시민 작가도 이 비판에 대해서는 사과했다라고 저도 이해합니다. 거기까지는 이해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유시민 작가가 출마한 줄 알았어요. 유시민 작가가 출마한 게 아니라 다른 이재명 후보와 이준석 후보와 권영국 후보 그리고 나머지 기타 후보들이 출마한 겁니다. 중간에 그만둔 사람도 있지만 유시민 작가는 공인이 아니에요. 그쵸. 뭐 무슨 경선에 나갔거나 그런 인물도 아닌데. 유명인이에요, 유명인. 유명인이고 그 사람이 말로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미치는
진보 진영의 대형 스피커일 뿐이에요. 네. 근데 그 사람이 말을 잘못하고 또는 실수하고 해서 막 모든 언론이 와서 유시민 작가에 대해서 비판하는데 비판받을 짓을 했으니까 비판받는 건 맞아요. 그러나 파리를 잡는데 파리채로 잡아야지 대포를 쏩니까? 이건 과한 비판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유시민 작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는데 네. 그래도 그건 사과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이슈를 키우려고 하는 것이다. 유시민 작가 이슈가 커지면은 다른 이슈가 줄어드니까 네. 아무래도 신문 지면에 들어가는 양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할 얘기는 지금 많은데. 파리채로 하지 않고 대포를 쏘는 이유는 뭔가요? 그거는 이제 네. 지금 전형적으로 이슈 전환이에요. 지금 그 소위 해서 리박스쿨이라든지 네네네. 예, 지금 막판에 굉장히 예, 막판에 뜨거운 댓글 부대, 자손군이라든지 이런 이슈가 터져 나오고 지금 이준석 후보의 성상납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증언, 취재 증언이라든지 이게 보도가 쏟아져 나오고 지금 뜨거운 이슈를 좀 보수 진영한테 유리할 그것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마침 유시민 작가의 발언이 정말 욕먹을 만한 발언이 누가 봐도 좀 과한 네. 표현이다라고 네. 생각하고 스스로도 사과를 한. 그러니까 거기서 이거를 키워버리면 나머지가 죽기 때문에 저는 이렇다고 생각하고 유시민이 잘못한 건 맞으나 잘못하면 잘못한 만큼만 때려라. 네. 이 길어진 운동자의 언론들아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제 생각이에요. 제가 빙의해서. 예. 일단은 지금 국민의힘은 이제 유시민 작가가 사과를 했으니, 했지만, 네네, 뭐 국민이 용서할 거다 이렇게 이재명 후보가 발언을 한 부분에 대해서도 또 문제를 삼더라고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국민들도 싹 이제 좀 용서해 줄 거다. 이게 이제 막 커져야 네. 되니까 네네. 이슈가 커지면은 유리하다는 걸 아니까 정치인들은요 본능적으로 합니다. 벌어진 상황이 나한테 유리한지 불리한지 아주 본능적으로 알아요. 이 벌어진 거는 국민의힘에 유리하고 민주당에 불리할 것이라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판단하고 지금 이재명 후보가 유시민 발언은 부적절했으나 사과했으니까 국민들이 용서해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까지 끌고 들어와서 이슈화를 크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정치 재밌죠? 그러나 그건 거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유시민과 이재명은 다른 사람이고 이재명이 그 얘기한 게 아니라 유시민이란 그냥 유명한 진보 스피커가 이야기했고 사과했는데 이걸 더 크게 키우면은 유리할 것이라는 착각이죠. 아니요. 이미 다 반영됐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서로 간에 좋은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민주당 지지층에는 사실은 좀 영향력이 있는 그 대형 스피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유시민 작가였거든요. 네. 이게 좀 뭔가 여성이라든지 중도층 표심에 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보시나요? 영향을 미칠 변수가 되냐 안 되냐 이런 이야기는 굉장히 많은데 물론 내일 투표하고 뚜껑 열어봐야 알겠지만 제가 추정컨대로는 선거 직전에 이거보다 더한 이슈들은 굉장히 많이 커졌어요. 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저는 그래서 유시민 작가의 이 발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이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기자들한테 계속 받거든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한계가 있다. 뭐 몇 사람은 기분 나빠서 에이 싫어 하고 이제 투표를 안 하거나 뭐 하겠지만 그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나타날 거죠.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한계가 있을 것 같다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 생생 코멘트 만나러 가시죠. 진짜 장 보러 간 거 아니야? 네, 이재명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 후 처음으로 대구 서문시장을 공식 방문했다는 소식에 논란 기색을 감추지 않았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서문시장을 방문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런 반응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네. 평론가님은 어떤 생각을 가장 먼저 하셨는지요? 일단은 박근혜라는 인물에 대해서 네. 전 좀 이제 차분하게 좀 이격시켜서 거리를 두고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박근혜라는 인물은 탄핵당해서 파면당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치권에 굉장히 크게 더 이상 발언하지 않고 나와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지금 선거를 며칠 앞두고 전격적으로 등장했어요. 네. 이거는 저 보시다시피 유영아 의원이 모시고 나온 거거든요. 네네네. 왼쪽에 있는 네네. 그 유영아 의원이 이렇게
지금 나온 거는 대구 서문시장이라는 곳이 굉장히 그 보수 지지층이 결집할 수 있는 핵심 지역입니다. 사실 이 장소 자체도 상당히 의도가 있잖아요. 그럼요. 예, 예. 그럼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데치고. 네. 그래서 저는 보수 결집을 위한 국민의힘의 전략적 판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사실 박근혜라는 인물이 선거의 귀재라고 많이 불리지만 네. 사실은 지난번 박근혜 정권 전체를 다 봤을 때 국정 운영을 했던 것을 봤을 때 선거의 귀재는 그저 언론에서 붙여준 것 뿐이다. 저는 제일 기억나는 건 박근혜 그때 후보가 네. 사람들하고 악수를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이게 붙잡지 않습니까? 네네네. 붙잡으면 굉장히 사실 유권자들은 후보자만 꽉 잡거든요. 아, 이거 너무 반가워가지고. 반가워서. 네. 그러니까 연약한 여자 손이다 보니까 손이 아픈 거예요. 아. 칭칭 붕대를 감았거든요. 아. 붕대를 감고 그래도 인사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손을 못 잡고 막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 이게 무슨 효과가 아니라 언더독 효과가 나타나. 그 이후로 계속 손을 칭칭 붕대를 감고 나타납니다. 아. 그 동정표 효과, 언더독 효과가 상당히 발휘를 했어요. 저는 언더독 전략의 제1은 박근혜라고 생각하는데 이 누군가 지금 시킨 대로 잘했을 뿐이에요. 이번도 마찬가지예요. 대구 서문시장이라는 보수 중심지의 상징적인 장소에 저렇게 나타났다. 이거는 이제 굉장히 국민의힘의 전략적 판단이라고 생각하고 전략적 판단에 이제 그 연출까지 더해진 예. 장면이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박근혜라는 네. 사람은 전략적 판단을 할 능력이 안 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연출을 잘할 뿐이지 그 연기는 그렇게 잘할지 몰라도 절대 박근혜라는 사람은 전략적 판단을 할 만한 능력이 안 된다. 그런 사람한테 대통령을 몇 년 맡겼던 것이 저는 끔찍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그 보통은 이제 국민의힘을 지지하고자 한다면 빨간색 옷을 입고 네. 나오셨을 수도 있는데 네. 지금 이제 영상에서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하얀색 옷을 입고 등장을 하셨거든요. 예. 이건 이제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깜짝 놀랐어요. 원래대로 한다면은 김문수 저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네네. 붉은 붉은 계통의 계통의 옷을 입고 나타나야 되는데 네. 공교롭게도 지금 유력 후보자들 색깔 중에 하얀색은 없어요. 그렇죠? 네, 하얀색은 그렇죠. 없죠. 네.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박근혜 씨는 지금 저기 대구 서문시장에 어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전략적 판단으로 보수 결집을 노리면서 갔지만 네. 박근혜 씨는 그냥 장 보러 간 거예요. 장 보러 가셨다고요? 네, 그냥 장 보러 간 거예요. 개념 없이 그냥 따라간 거예요. 연출한 대로 따라갔는데 아마도 붉은색 계통 옷을 권했겠죠. 근데 싫었던 겁니다. 김문수를 지지하는 것도 싫었고 지금 이재명을 지지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사퇴한 황교안을 지지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준석을 지지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흰 옷을 입은 거예요. 저렇게 그렇지 가서 않고서는 네네.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저렇게 가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예. 전격으로 지지하는 그런 마음으로 간 건 아니다. 저렇게 간 거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내 전략적 판단에 충실히 부응했는데 인물이 나타났으니까. 그런데 끝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나는 하얀 옷을 입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싫은 네. 거예요. 예, 따라가기 싫다. 왜?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시킨 사람이에요. 그걸 모르겠습니까? 알죠. 그러나 전략적인 판단까지 하고 막 그러진 않는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문시장을 방문한 곳을 놓고 이재명 민주당 후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믿어지지 않는다는 예. 반응을 보였는데 이 좀 영남 표심이 좀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걸 염려를 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사실은 우리나라의 역사적 상황을 이렇게 보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만큼 이 기구한 히스토리가 없어요. 박정희 전 대통령이 투스타 때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권력을 쥐고 18년 동안 독재 정치를 하면서 공과 가를 다 쌓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상황에서 엄마 유경수 여사는 굉장히 국민들에게 이미지는 좋았지만
1974년 8월 15일 지하철 1호선이 개통된 그날 남산에서 문쇠왕에 의해서 흉탄에 맞아서 네. 사망하고 그 다음 몇 년 후에 그게 75년이니까 그로부터 4년 후에 그 김재규에 의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당하고 그리고 전두환에 의해서 쫓겨났지 않습니까? 그랬다 한참 후에 다시 등장해서 정치를 하다가 이번에 그 탄핵당해서 물러나게 되고 그러니까 박근혜라는 인물한테 국민들의 감정이입은 대단한 거예요. 이런 히스토리를 갖고 있는 사람은 몇 사람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김대중 전 대통령 또는 박근혜 전 대통령 이 정도 수준이면은 히스토리가 완성되는데 그 정도 수준을 보수 진영에서 갖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보수 결집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재명 후보도 아니까 장 보러 간 거 아니야? 라면서 걱정을 하는 것이죠. 선거는 하루 만에 뒤집어집니다. 예전에 정동영 후보였을 때 노인들은 쉬셔라 라는 맞아요. 이야기 네, 네. 실언 한마디로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네. 훨씬 더 났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하루 만에 뒤집어질 수 있어요. 보수 결집을 노린 국민의힘의 효과가 먹힐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재명 후보는 판단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후보가 서문시장에 등장했다는 거에 긴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 상황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그거 아니라는 거죠. 김문수에 대해서 말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냥 이제 지금 이제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8일에 투표 참여를 이제 독려하는 메시지를 내기도 했고, 네. 이제 지난달 사실 시점은 24일부터 네. 사실 김문수 후보랑 그 사저에서 만난 이후에 이제 좀 공개적으로 행보를 좀 많이 늘려가고 있거든요. 이제 이게 근데 이제 정말 정확하게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게 아니라 투표 많이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러니까 자신의 네. 지지 기반인 보수 진영 그리고 보수 결집을 모으는데 자신은 있을 수 있을지 몰라도 여기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의미가 바로 그 하얀색이에요. 그렇지 않고선 저렇게 나올 수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과연 보수 결집이 됐을까? 저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오히려 그 이번 선거가 있게 된 12.3 내란 사태에 대해서 국민들이 더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보수 결집은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계가 있다는 예.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코멘트 만나봤고요. 저희 잠시 후에 뉴스픽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 법률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분야별 가장 핫한 소식을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뉴스픽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주제는 대선 D-1 막판 변수는입니다. 이제 정말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실 이 마지막 날에 어디로 향할 것인가 사실 대선 후보들이 다 엄청난 고심을 했을 것 같거든요. 맞죠. 네, 이재명 후보 오늘 굉장히 여러 군데를 돌다가 마지막 날에 이제 국회의사당에서 이제 마지막 유세를 지금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국회의사당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12월 3일 밤 10시 30분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있고 포고령이 나오고 그 상황에서 많은 국민들이 정말로 맨발로 뛰쳐나가서 모인 장소가 국회의사당이고요. 네. 누구는 여유 있게 술 마시다가 샤워하고 나갔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당황스러워서 어쩌지 하다가 다른 방송국에서 그때 특보가 있다 그래서 가서 신랄하게 방송을 비판하고 새벽에 택시를 타고 여의도를 갔어요. 그런데 날씨가 그렇게 이렇게 따뜻한 날씨가 아니었어요. 좀 추웠어요. 근데 너무 놀라니까 추운 줄 몰랐어요. 너무 긴장해서? 네, 긴장해서. 네. 그리고 밤을 꼬박 새고 아침에 보도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집에 가서 밤 9시에 아침 9시에 잤는데 11시에 깼어요. 심장이 벌렁벌렁 거려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낮술 마시고 또 잤어요. 낮술 마시고. 그런데 그 장소가 어디냐면 여의도입니다. 국회의사당 앞이에요.
우리 역사에서 국회가 유린당하는 상황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박정희 군사정권 때부터 여의도 국회의사당은 군인들로 인해서 정말로 많이 유린당했고, 그로 인해서 한국의 정치는 독재 정치로 귀속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서 국민들이 직접 나가서 장갑차를 몸으로 막고, 맞아요. 나중에 나오진 않았지만 그 군인들 실은 버스가 있으니까 그 밑으로 몸 집어넣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차가 못 움직이게. 그런 사람도 굉장히 많았고, 저는 궁금해가지고 국회의사당 저 뒤쪽 저 계엄군 찾으러 가다가 배가 고파서 컵라면 먹으러 편의점 갔더니만 거기에 네. 합류하지 않은 군인과 경찰들이 컵라면 맞아요, 먹고 맞아요. 있었어요. 제가 예. 눈으로 봤습니다. 제가 그거를 나중에 취재를 통해서 어느 부대다라고까지 파악을 했어요. 사실 그분들이 소극적으로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또 그렇죠. 예. 그 사람들 때문에 제복 입은 시민이 자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12.3 쿠데타가 실패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장소를 떠나서 다른 장소를 이재명 후보가 생각하기는 어려운 거죠. 거기서부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고, 그 역사를 그 국회의사당 그 앞에서 정리를 하겠다는 의미로 이재명 후보에게는 아마 제가 예언하는데 오늘 밤 연설하면서 울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는 곳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올지 오늘 연설을 제가 잘 지켜봐야 될 것 예. 같은데, 지금 이제 내란 종식이라든지 이 전 정권에 대한 심판론을 이제 이재명 후보 내세우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통합, 그리고 회복, 그리고 합리적인 이제 중도 보수까지 이제 좀 스스로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효과적인 전략이었다고 보시나요? 이게 사실 내란을 일으킨 사람들, 뭐 지금도 내란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전 지금 방송 나가서 패널로 맨날 싸워요. 내란이 아니라가지고. 아직도 종식되지 아직도 않았다. 종식되지 않았다고 저는 보고 있으니까. 네. 근데 어쨌든 지금 민주당 입장,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내란을 심판한다라는 부분과 네. 정치 보복하지 않고 국민 통합하겠다라는 이 부분은 충돌 지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명확하게 지적하고 넘어가지 않으면은 이거는 불씨로 내재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이재명 정권이 출범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범주를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가 굉장히 큰 과제가 될 겁니다. 지금 당장 민생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추경 플러스 알파가 정책을 먼저 내세우겠지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재판과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 내란 정부 곳곳에 박혀 있는 내란 세력과 내통한 사람들, 여기에 대한 심판과 정치 보복하지 않겠다라고 한 이 국민 통합 관점과 분명히 충돌해요. 네네. 이거는 과제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중첩되어 있는 그런 지점이 있지만 예. 계속해서 그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 것 같아요. 정치적 보복은 내가 정권을 잡으면 하지 않겠다. 입장 바꿔서 이재명 입장이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밖에 이야기를 못할 것 같습니다. 그 대놓고 내란 범죄 싹 다 처벌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지혜롭습니까? 아니면 정치 보복하지 않고 국민 통합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국민 통합은 그 과제니까, 당연한 과제니까 대통령은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충돌하는 지점이 있다. 이거는 민주당에서는 얘기하지 못하지만 평론가로서는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김문수 후보로 넘어가기 전에 이재명 후보의 아들 리스크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신고된 재산을 봤더니 이제 얼마 없는데 거액의 도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부모의 돈을 썼더라면 증여세 논란까지 좀 이어질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국민의힘은 이제 고발까지 한 상황인데요. 네. 이 막판에 터진 가족 리스크, 좀 민심은 좀 어떻게 받아들일 거라 보시나요? 그거부터 말씀드릴게요. 네네. 민심 리스크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네. 이미 다 반영됐다. 아, 이미 지금 수치에 다 이미 반영이 이미 다 다 돼 반영된 수치가 아, 이 정도다. 네.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선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여러 가지 사건 사고는 계속 커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서문시장 출연도 그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거 외에도 리박스쿨 논란이라든지 자손 논란이지 아들 부분도 하나의 표징이 되어 있는 사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워낙 이재명 후보에 대한 가족,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까지 맞아요. 포함해서
이 리스크라고 불리는 이것들은 이미 다 반영됐다. 사람들이 이재명을 지지하는 것이 이 리스크를 몰랐다가 나중에 알게 돼서 지지를 철회하는 것보다는 이미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 새로운 변수가 크게 되지 않을 것이다. 예. 라고까지 보셨습니다. 자, 이제 김문수 후보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이제 막판에 좀 경기 지역을 훑으면서 표심을 잡을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는데요. 이제 대표적으로는 이제 반 이재명 정서를 굉장히 계속해서 자극하고 있습니다. 선거가 이제 바로 내일인데 이런 전략은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실까요? 이거 역시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에 이미 반영됐어요. 왜냐하면 특히 기억하시겠습니다만 3차 토론 때 김문수 후보는 모두 발언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발언까지 처음부터 이재명 안 된다, 반 이재명 하면서 이재명 후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자신의 이름이나 자신의 전략보다는 이재명 후보 이름을 더 많이 언급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도 좀 보이는 것 같거든요. 시청자 여러분, 코끼리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부터 생각납니까? 코끼리 생각나요. 이게 어디서 나온 얘기냐면 미국에서 맞아요. 미국에서 조지 레이코프라는 그 교수가 언어학자인데 공화당의 상징인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라 라고 민주당원들한테 얘기했더니만 민주당원들은 다 코끼리만 생각한다는 것이죠. 즉 이재명은 안 된다. 이재명은 절대 총통, 독재, 이재명 시대는 절대 안 된다고 이재명만 부각해 준 거예요. 이 상황이. 그래서 뭔가 이재명 대세론을 오히려 더 부각시키는 측면이. 이 선거 전략 내지 토론 전략 자체가 잘못됐다. 그때 보면서 아유 저 TV 토론 책임자 누구야? 라고 제가 막 뭐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상대방의 공약의 허점에 대해서 치밀하게 파고 물고 거기에 대해서 공격을 하면서 나는 거기에 대해서 이런 대안이 있다 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 전략은 반이재명 전략은 현재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에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사전 투표가 있었는데 좀 잡음이 있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여기에 대해서 바로 이제 부정선거다. 그리고 절차가 안 지켜지면 승복은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거 좀 나중에 대선 불복으로 좀 이어질 수도 있는 발언이 아닐까. 지금 상황으로서는 워낙 엄중하기 때문에 대선 불복까지는 못 가요. 그러나 그래서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공식적으로 나서서 사과했습니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용모가 마땅합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선거 사무원이 정신없다라고 해서 자기 남편으로 대리 투표하고 그런 것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그리고 중간에 지난 22대 총선 때 사용했던 그 총선 투표지가 막 튀어나오고 또 자작극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 안에 투표용지에 이미 들어가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또 난동 부리고 이런 일들이 무지하게 많았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미리미리 대처하지 못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일 먼저 욕을 먹어야 돼요. 잘못한 거예요. 이 책임자는 나중에 틀림없이 법적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가지고 부정선거의 증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그 정치 컨설턴트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거의 한 30년을 일을 한 것 같아요. 대한민국 선거 시스템 대단히 우수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배우러 와서 실제로 이 시스템을 수출도 하고 이런 얘기까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우수한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부정선거가 있다? 이거는 그야말로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의 이야기지 이거를 공당의 후보들이 쫓아가면 안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 내부에 있는 이런 실수들을 그냥 보고 넘어가서는 안 되겠죠. 김문수 후보가 화내는 건 당연하나 이것이 선거 불복까지 이루어지면은
대한민국은 내전이 될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못 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문수 후보는 이제 마지막 유세를 하러 서울시청 광장으로 갈 예정이라고 하는데 서울시청 광장은 또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서울시청 광장은 김문수 후보가 원래 정치적인 낭인으로, 그러니까 이미 국회의원 떨어지고 경기도지사가 다 끝나고 국회의원 다 안 하고 낭인으로 됐을 때 지금 정광훈 목사와 함께 자유통일당을 같이 창당한 주역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디서 모이면 서울시청 앞에서 모였어요. 네. 여기서 김문수 후보의 역사가 새로 만들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 사람을 윤석열 대통령이 뽑아서 경산노위원장 그리고 고용노동부 장관 시켰기 때문에 국무위원이 됐고, 국무위원 상태에서 서영교 의원이 다들 일어나서 사과하쇼라고 했을 때 김문수 후보 혼자 꼿꼿이 서가지고 사과 안 했잖아요. 네. 그게 보수 유권자들 눈에 꽂혀서 대통령 후보가 된 겁니다. 그러니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시청 앞이라는 시청 앞 광장 그 앞에서 이거를 자기가 시작이 됐으니 거기서 마무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 장소가 김문수 후보에게는 굉장히 고마운 장소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두 후보 모두 어쨌든 자신의 어떤 그 시작이었던 장소를 좀 찾아간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는 것 같은데, 이준석 후보 끝까지 좀 이 단일화 얘기가 계속 이제 꼬리를 달고 다녔는데 결국에는 이제 완주를 결정하게 됐는데, 이 배경에는 뭐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좀 확실히 이번에 굳히겠다 이런 전략을 계속해서 가져가는 걸까요? 아니면 그렇죠. 아직까지도 오늘까지도 내려놓지 않는 분들이 계실까요? 단일화? 그러니까 지금 네. 국민의힘 쪽에서는 단일화에 대해서 계속 목매고 있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의 사퇴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고, 네. 그리고 그래서 이준석 후보 여기서 사퇴하게 되면은 빚이 어마어마하게 생깁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혹시나 권성동 의원과 이준석 의원이 국회 목욕탕에서 새벽에 만나서 오랫동안 이야기하는 것을 민주당 모 의원이 옆에서 보면서 뭔 작당을 하는 거냐 라고 해서 유튜브 나와서 방송하고 그랬거든요. 네. 혹시나 국민의힘에서 그 빚을 갚아준다면 이건 정치선거법 위반이거예요. 네. 그런데 저는 이준석 후보가 민주당에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지만 끝까지 달릴 거라고 봐요. 왜냐? 이준석 후보는 소위 얘기해서 40대 기술론이 1971년도에 나왔어요. 네네네. 김대중 대통령이 그때 40대 때 나왔던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 이후에 수십 년이 지나서 40대 기술론의 기수가 된 거예요. 지금 40대 40살에 지금 대통령 선거에 후보가 됐다라는 것은 그 개인에게 어마어마한 정치적 자산을 안겨준 겁니다. 앞으로 계속 향후에 소위 나이가 깡패라고 보수 진영의 중심 인물로 설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된 거고, 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준석 후보는 속으로 나중에 국민의힘 선거 끝나고 나서 와야 되면 내가 접수해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 네. 이 상황은 현재 이준석은 완주를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시간이 별로 없어서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정도 또 여쭤보고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지금 이제 막판에 이제 뭐 최종 변수가 뭐가 될까 싶은데, 지금 이제 댓글 조작 의혹 이 공방이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제 선거 막바지 표심에 어떤 영향을 줄지 마지막으로. 네. 댓글 공작은 예전에도 그랬었고요. 그런 네. 일이 있었어요. 네, 시발단이라고 있었죠. 이번에는 자송군이라고 합니다. 이 상황은 민주당 지지자들 모르냐? 아닙니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미 이재명 후보의 지지에 반영이 됐고, 그렇다고 해서 이걸 역공격해서 이건 민주당의 조작이야라고 얘기하면은 이건 또 이제 국민의힘 지지자들 화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바꾸냐? 그렇지 않아요. 이미 다 지지율에 반영이 됐다. 선거에 큰 영향 없다. 단 끝나고 나서, 선거 끝나고 나서 이 수사는 계속 될 것이다. 이거까지입니다. 네. 내일 이제 대선이 끝나고 나서 수사는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는 얘기까지 해주셨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어느덧 마칠 시간 다 됐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최요한 시사평론가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희 1부에서는 법률 상담 받고 있습니다. 02557-8295번으로 전화 주셔도 좋고요. 또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시거나 지금 아래 하단에 나가는 이메일로도 사연 받고 있으니까요. 답답하고 막막하신 법률 사연 갖고 계신 분들은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